지금처럼 계속 탄소 배출이 일어나면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총 GDP, 글로벌 GDP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50% 급락할 수도 있다. 2100년 딱 됐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시사하느냐? 인류의 싸움이자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집에서 수돗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폭염, 폭우, 가뭄, 산불 이 네 가지가 이제 지난 2, 3년 사이에 한국에도 그대로 다 등장을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사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최근 들어서 심해진 산불, 폭우, 이 기후의 위기를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연구해 오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정호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기후, 환경, 경제학, 지속가능 발전 정책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홍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도 우리가 본격화된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우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정말 이 경제적인 그 위상이나 문제성, 심각성이 얼마나 이제 중요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여름이 상당히 더웠거든요.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네. 그 기록을 2024년이 갈아치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년 좀 반복이 되니까 과거에는 잊을만 하다가 잊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잊을만한 때 잊혀지지 않고 더 센 게 오는 거예요. 더 더워요. 비가 더 많이 와요. 산불이 더 심해져요. 올 여름에 강원도 강릉에 또 가뭄 사태가 나가지고 제한 급수를 하는 기존보다 75%를 줄여야만 하는 가정의 수돗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집에서 수돗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도 공급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후 피해의 네 가지 양태라고 하는 폭염, 폭우, 가뭄, 산불 이 네 가지가 이제 지난 2, 3년 사이에 한국에도 그대로 다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먼 나라 얘기야, 미래 얘기야라고 했다가 당장 우리나라 얘기야가 된 거죠. 제가 이분들 만나보면 눈에 느껴져요. 눈에서 그 두려움이랄까? 이번 여름은 어떻게 될까? 이번 여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표정들이 읽히는 거죠. 이게 약해질 조짐은 없는 거고 더 심화가 되겠죠. 네, 사실. 모든 과학자들의 미래 예측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비관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실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교육이나 TV에 무슨 다큐를 보고 감동받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체감하는 거죠. 제가 어떤 중고등 교육을 받을 때도 그때도 약간 기후 시계라는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막 그림도 그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10년 남았다 5년 남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한계점까지 이게 년 단위가 남은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게 되던데 아주 낙관적인 경제학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가다 보면 늘 지금까지 인류가 그래왔듯이 일거에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훨씬 그 반대쪽에서 지금처럼 계속 탄소 배출이 일어나면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총 GDP, 글로벌 GDP라고 하죠. 글로벌 GDP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50% 급락할 수도 있다. 이건 미국의 아주 유수 대학의 경제학자 2명이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늘 가다가 갑자기 2100년 딱 됐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뭘 시사하느냐? 인류의 싸움이자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GDP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일단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물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건 인류의 역사가 자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우울한 미래를 그린 멜더스와 같은 경제학자도 있긴 해요. 한마디로 할 수는 없는데 세계 1위 배출국 중국이 2025년이 중국이 역사상 탄소 배출을 최대로 찍고 떨어지는 해가 된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있긴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는 그래도 인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위기의식의 발로해서 탈탄소 사회경제로 옮겨가야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인류 전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산화탄소로 가는 이 글로벌 오염물질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누가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배출하는 즉시 글로벌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더라. 인류 전체의 팀플레이. 네, 이게 근데 알다시피 이게 팀플레이가 원래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또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경제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정말 이 기후가 더 갈수록 안 좋아졌을 때 우리의 경제 일상에 어떤 경제적 악영향이 미치는가? 기후 문제 심각성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그거다. 당신 지갑이 얇아질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먹거리가 위협받는 거죠. 삼겹살을 마음껏 못 먹는. 물론 지금도 삼겹살이 좀 가격이 1인분이 좀 생각보다 비싸졌네라고 저도 느끼니까 옛날에 10,000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15,000원을 넘어서 17,000원, 8,000원 이렇게 가거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곡물 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 돼지, 닭에 필요한 사료를 사실상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옥수수, 콩, 대도 이런 거 다 수입하는 나라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량이 급감한다든지 급감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올라도 필요한 양은 수입하려고 묻어내를 쓸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런 국가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이 1년 내내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미 벌써 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미칠 여파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후발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용어가 생겼어요. 한 3년 전인데요. 클라이밋 플레이션. 클라이밋과 인플레이션 합쳐서 신조어죠. 2035년까지 앞으로 한 10년 남았죠. 매년 3%포인트의 인플레이션이 식량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니까 10%포인트 증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후가 지속가능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당장 이제 손에 잡히는 거죠. 먹을 게 없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아직 한국은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미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강남만 무조건 오르는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기후 피해 때문에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길지, 어느 지역이 가뭄에 시달릴지, 어느 지역이 산불 가능성이 있을지 봐야 된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산불 이런 게 다 부촌에서 일어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가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예요. 거기 가면 대저택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해안가에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집을 팔고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거기 위험하죠. 바닷물 올라오죠. 그쪽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오는 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디벨로퍼들이 여기에 땅을 매입하고 이 부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맨션들 짓고 여기에 원래 살던 저소득층은 딴 데로 밀려나가는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이제 기후 클라이밋 젠트리피케이션을 부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어지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그게 정말 전방위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게 정말 실감이 좀 되는 것 같고 요즘 또 핵심 테마가 뭐 반도체랑 AI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최근 1, 2년 사이에 또 엄청 심각해진 문제잖아요. 요건 학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 AI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우죽순으로 생기고 투자가 당연히 경쟁적으로 일어날 테니 이 감당이 되겠냐. 결국은 이 전기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역부족일 테니 원전이다. 석탄이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갑론을방 해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은 관점은 맞아요. 분명히 지금 추세대로 가면 AI가 없었던 세상과 비교해 보면 그만큼 전기 소비량은 증가할 겁니다. 동시에 그로 인한 전력 소비의 엄청난 증가에 대한 위기의식. 이 위기의식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전력 소비의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AI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훨씬 더 전기 소비를 줄이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방향의 기술 개발과 혁신이 끊임없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한 2, 3년 전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만큼 지어야 돼라고 그 수요 예측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는 뭐 우주에 지어야 된다. 약간 네, 이런 지금 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기술이 지금 뭐냐면 우주 태양광입니다. 우주에서 바로 햇빛을 받아서 우주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레이저로 지상으로 쏘는 거예요. 요 기술 개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냥 우주에 짓자.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지으면 바로 그 전기를 받으니까 그만큼 지구로 쏠 필요도 없고 작동만 되면 되는 거니까 냉각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끝을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막 패닉과 같은 전력 소비의 증가. 그래서 다시 또 과거로의 회귀, 원전이다, 뭐 석탄이다, 막 가스다, 이거 그냥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쪽으로의 방향으로 가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요.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이 어떤 글로벌 단위에서의 합의들이 또 이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좀 많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사실 요즘 다시 그러면 그게 무력화되는 방향으로 갔나? 요즘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화석연료 석탄으로 돌아가야 돼, 뭐 원유로 돌아가야 돼, 가스로 돌아가야 돼. 미국이 다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나라 이 세 가지. 참 그러면서 보면 대단한 그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좀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고 한데 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태양광과 풍력이 더 싼 거예요, 지금. 자꾸만 돌아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의 이런 트럼프의 실험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저는 뭐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미국의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설치된, 그러니까 신규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95%가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에요. 우리는 아직 화석연료로 가야 되라고 얘기하겠지만 시장은 외면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읽은 기사인데 이코노미스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policy 정책 때 시장 policy vs market 이렇게 해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는 자꾸만 화석연료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아닌데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라고 하고 있어서 누가 승자일까? 저는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방향 제시는 뭐 오래가긴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의 리더를 자임하면서 막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중국이 배출도 지금 제일 많이 하지. 배출 많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를 제일 많이 설치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있어서 이게 비교 불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생산도 많고 소비도 많고 미국의 리딩한 자연과학자들이 탄소 배출 때문에 기후변화 일어나고 지금 피해가 커진다라고 계속 50년 7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또 전 세계의 집단지성은 그거를 뭐 수용하지 않고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요거는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길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시점을 좀 더 한국의 기업들 쪽으로 가져오면, 한국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후 규제에 관련되어서 소위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부담을 아직은 덜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감당해야 될 이 기후 규제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그것도 중요한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탈탄소 요구, 글로벌한 탈탄소 요구의 파고를 넘으려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좀 더 늦게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감당해야 될 비용만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ESG라든지 CBAM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이제 글로벌한 압박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런 정책이 해외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뭐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아는 이 수출 수입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선진국 중에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박을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탄소 배출의 4대 부문이 있거든요. 발전 부문, 전기 생산하는 거,
산업 부분, 기업이죠. 건물 부분, 우리는 건물, 그리고 수송, 교통, 요 4대 부문 중에서 다른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감축 목표를 높였는데 산업계는 그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산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늘 제조업 중심이었고 에너지 집약적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이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뭐 다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 힘들어요. 다른 나라는 늘 유럽은 저성장 국면이 하도 수십 년 돼가지고 저성장하면 어차피 탄소 배출 많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성장해왔던 나라예요. 에너지 소비도 동시에 증가했고 탄소 소비도 동시에 증가했어요. 갑자기 선진국, 눈 뜨고 보니 선진국이 돼가지고 많이 줄이라고 하니까 힘들죠. 싫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한민국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그 부담도 큰 겁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인데 미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에너지 정책, 뭐 저탄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핵심을 이것도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세상, 특히 기후 위기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경제활동 방식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에 150조에서 200조 이상을 화석연료 수입에만 돈을 쓴 거거든요. 적게는 20%, 많게는 25%의 총 수입액을 화석연료 수입에만 쓴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걸 너무 우리가 당연시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돈을 화석연료 수입에 쓴 거예요. 자,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순국산 에너지로 100% 전력화를 달성한다. 즉 바람과 햇빛으로 100% 전기 공급을 하는 세상이 되고 모든 에너지원은 전기로 공급하는 꿈의 세상이 된다고 하면 1년에 150조에서 200조 이상의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더 R&D 투자에 더 어려운 국민에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꿈의 세상은 금방 오는 건 아니고 정말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를 지향해서 세상을 본다면 훨씬 더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의 경제활동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원전, 석탄, 가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발전원 세 가지를 가지고 전기 공급의 90%를 충당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이거는 뭔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기후의 진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탈탄소에 그렇게 어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독일을 보죠. 독일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도 4배고요. 인구도 8,400만 명이에요. 남북한 인구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 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0%예요. 현재. 그리고 5년 후인 2030년의 목표가 85%입니다. 저런 나라가 있어요. 아니 독일은 뭐 바보입니까? 독일 석탄이 있어요. 독일이. 가스는 수입합니다. 근데 원전은 다 껐어요. 또 게다가 원전으로는 전기 하나도 공급 안 합니다. 그럼 독일은 왜 저렇게 하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 이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리는 것이 또 경제적인 어떤 유익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한국이 효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사실은 아주 감사한 거는요. 이미 풍력, 특히 해상 풍력과 같이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요새 나오는 게 날개 직경이 300m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고 여기에 철강 산업과 조선업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종합 예술과 같은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아주 정밀하고 동시에.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철강 세죠. 조선업 세요. 그 모든 것들을 바다로 운반해 가지고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 선박이 필요해요. 운반선. 해상 풍력용 운반선.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왜 안 만들까요? 수요가 적어.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약한 게 블레이드하고 터빈 기술이 약해요. 과거에 하기로 했다가 기업들이 정부가 하자고 했다가 발을 빼고 딴 길로 가니까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다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이. 다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정말 큰 호소예요. 바람이고. 정부가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죠. 이제 간다 앞으로. 절대 돌아간 일 없다. 이 길이 우리의 먹거리다. 결국 이게 작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발전기를 풍력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우리의 먹거리, 우리 지역의 일자리, 청년에게 희망, 이거 다 지역 균형 발전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시적인 네, 이게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잠재력은 다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부에서 좀 제대로 길을 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먹거리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먹거리예요. 덤으로 이제 기후 문제도 적극 대응해서 칭찬도 받고 국제사회에서 너 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완벽히 기후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이자 미래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오늘 저만 해도 뭐 기후도 잘 모르고 뭐 경제도 좀 짧고 이랬는데 왜 두 가지가 불가분의 영역인가, 서로의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런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또 관점을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실현과 어떤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열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